12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이번 주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비상계엄과 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거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겠죠. 이제 아파트 차렷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매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부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비상계엄과 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입니다. 우선 과거에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땠는지 살펴보고 또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리고 정책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지난 3일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안가 해제가 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야당은 이제 7일, 내일이죠. 내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이 12월이죠. 근데 이제 시계를 8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고 속전속결로 통과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게 2016년 12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6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7일 표결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겠죠. 이제 야권 의석이 192석이고 탄핵을 위해선 200표가 필요하니 8표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이제 당론으로 정했다가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으로 대본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탄핵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탄핵이긴 하죠. 사실상 이제 유일한 방안이기도 한데 그래서 과연 내일 표결이 어떻게 될지 이제 8표를 여당에서 이제 이탈표라고 칭할 텐데 이 이탈표가 과연 8표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년 전 탄핵 국면 2016년 12월이죠. 이 시기에 수도권 집값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2016년 1월 1일부터 여기 2018년이라고 나오는데 마지막이 2017년 12월 25일 그러니까 2016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16년 초에 이렇게 가다가 4월부터 상승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고 근데 딱 이렇게 평평해지는 구간이 있죠. 상승세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보합으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언제냐면 16년 1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 초가 돼서 보합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월까지 제자리 걸음을 이렇게 쭉 하다가 4월부터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 탄핵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집값도 급 주춤했구나.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탄핵 이외의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약 한 달 전인 16년 11월 3일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113 대책이 나옵니다. 이 11.3 대책의 골자는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래프 보신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이 띄니까 나온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됐어요. 이 당시에. 지역별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강남 4구는 원래 전매 제한이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도 전매 제한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허그가 해주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있죠. 이걸 받으려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계약금을 분양가의 5%까지 해도 됐었어요. 요즘은 근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10%죠. 그래서 이걸 10% 이상으로 받아야, 그러니까 계약금을 분양가의 10% 이상으로 받아야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 넣고 당첨돼서 피 받고 파는 거, 분양권 갖고 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113 대책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금리가 확 높아지는 단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사들을 한번 보면 2016년 12월 3일자
저희 신문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3대 대형 악재 겹쳐 당분간 약세, 부동산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그리고 전국 불안 이 세 가지가 약세를 좀 가져올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이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강화했다 보니까 요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직접 보증, 그래서 이렇게 사업주체가 직접 보증을 서는 경우도 이때부터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탄핵 때문이 아니라 1, 2, 3 대책 때문에 집값이 주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변수는 금리죠. 금리 상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보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제 이른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작품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초이노믹스였죠. 어마어마한 돈 풀기가 핵심이었는데 금융당국에도 상당한 압박을 해서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3년 5월 2.5%포인트였던 기준금리가 2014년 8월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이제 이어진 거죠. 이렇게 1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5개월간 이러한 저금리가 유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이제 3%인데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입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은 시중은행 가중평균 금리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가 최근이 4% 극초반대죠. 근데 1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 주담대 금리는 3% 초반대였습니다. 3.1에서 3.3%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0.7에서 0.9%,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무시할 수는 없는 차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16년 탄핵 당시 상승 요인은 저금리, 하락 요인은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113 대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있었겠지만 큰 변수들은 이랬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최근에 0.01에서 0.02% 상승으로 거의 보합세로 접어든 상황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1, 2, 3 대책 전까지는 좀 훨씬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0.2, 0.18 이렇게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선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실시되고 있죠. 요거는 이제 하락 요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있는데 이거는 좀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8년 전보다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기준금리가 내렸고 그리고 내리기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상승세가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절대금리 수준이 높다는 것보다 인하로의 방향 전환이 더 중요한, 즉 그러니까 최근의 금리는 상승 요인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만일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하락 요인이 더해지는 것이겠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거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겠죠. 이제 아파트 차렷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수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위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아예 없진 않겠죠. 그 사이에 그래서 벌어지는 거래들은 대부분 똘똘한 한 채로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상황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네 마네 혹은 이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네 이런데도 꼭 사야겠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데도 사야겠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강남, 서초, 용산 같은 고가 지역으로의 쏠림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공사비가 다시 한번 들썩일 염려가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이 한번 또 요동을 쳤죠. 사실 여기서 더 치솟지 않게, 그러니까 1,400원대에서 더 치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국이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환율이 오르면 결국에는 수입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태 이후에 대형 건설사의 주택 담당 실무자분들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레진과 비철금속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창호의 주 재료이기 때문에 창호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있던 철근, 그리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던 콘크리트도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 살펴볼 텐데 정책이 사실 가장 큰 변수죠. 장관 전원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얘기가 들렸고 장관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정책의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기조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세금,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기를 필두로 보유세를 낮추는 데 주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아예 촉진법까지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시특별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 물량의 확대, 이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이 현실화하면 이런 정책들이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야당이 전 집권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부동산 실패로 정권을 내줬다는 평가가 뚜렷하고 실제 야당도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게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딱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노후도시특별법 1기 신도시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요거는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 자체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에요. 그리고 노후도시는 결국에는 표밭입니다. 분당이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가 지난 총선 때 뺏긴 지역이기도 하죠. 기대감을 잔뜩 심어놓고서 갑자기 하지 않겠다? 요거는 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은 아닐 거라고 보여요. 자, 그 다음 공급 확대 정책 역시 저는 좀 거스르기 힘든,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게 공급 부족이죠. 지금 집값이 좀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언제든 들썩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를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은 좀 세모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힌트를 얻을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정비사업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런 건 좀 해줄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아주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유세는 이게 가장 역행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일단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한번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초안 폐지 역시 이것도 원래 이미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낮았지만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엄 사태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장황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가정을 바탕에 깔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해본 분석입니다. 상승 요인이 몇 개고 하락 요인이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각각의 요인마다 끼치는 영향도 다를 거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변수들도 많죠. 기계적인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복잡한 분석은 좀 버리고 직관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탄핵이 현실화한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여야 모두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들을 슬금슬금 꺼낼 거고, 물론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오고 그 시점에 다시 집값이 들썩인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부양책들을 쏟아낼 거고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미뤄졌던 수요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숨죽이면서 집을 안 사시던 분들이 영원히 집을 사는 걸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계엄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간 시세입니다. 주간 시세.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2%를 기록을 했습니다. 3주 연속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서울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서울이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 눈여겨볼 건 서울 중에서 강남권인 강동구가 이번 주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강동구가 하락을 기록한 게 8개월 만이거든요. 물론 강동구의 구축 위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곳도 아닌 강동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먼저 하락 전환을 해서 단기적인 현상일지 혹은 다른 곳으로 퍼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폭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주 0.01% 올랐는데 이번 주 0.02% 올랐고, 그거는 지방이 상승폭이 조금 오른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전세가 상승폭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약입니다. 이번 주에도 큰 거 옵니다. 8억 로또라는 타이틀이 붙은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치 카운티죠.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상제라 많은 분들이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84제곱 기준으로 21억 7천만 원
분양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임장대리 때 살펴본 것처럼 방배그랑자이 실거래가가 뭐 28억, 29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억 로또라는 말이 나왔던 거고, 서울에 또 하나 있죠. 성북구 3선 5구역 재개발해서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있습니다. 둘 다 임장대리로 다뤄드렸던 단지이기 때문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부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매부리 TV쇼 이상호 대표님, 정지영 대표님, 김재용 소장님 모시고 무료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부동산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최근에 이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에 이제 사전 등록 페이지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게 무료 강연이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좌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